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질 환경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수질 환경의 첫 번째 과목의 1강 수질오염 개론의 환경공학 기초를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환경공학 기초라는 거는 우리가 환경 자격증 중에 수질 환경, 대기 환경, 그리고 폐기물 관리가 있어요. 세 가지 큰 자격증이 있는데 어떤 과목을 하시던 또는 뭐 어떤 대학 교재를 들어가든 어떤 환경공학 서적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환경공학 기초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실하게 돼 있거나 생략돼 있거나 아니면 안 돼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기초 같은 것들은 다 알고 이 자격증을 공부하러 오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재들이 다 진행이 되는데 저는 제가 하는 가장 깊은 그 한 가지의 고민은 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까? 그 고민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환경공학 기초라는 파트는 사실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들어있는 내용 또는 뭐 중학교 때 들어있는 내용. 근데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재를 보면은 조금 공학이랑 연결이 될 듯 말 듯 하면서 잘 안 됩니다. 화학적인 기초, 뭐 지구과학적인 기초, 물리적인 기초 조금씩 다르지만은 연결을 시켜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연결을 제가 시켜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신 게 벌써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꽤 오래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 뭐 2년, 3년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환경공학 기초를 세상 쉽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한 컴플레인은 안 들을 각오로 오늘 왔으니까요. 신나게 마음을 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원자와 이제 분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원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그 물질의 기본이 되는 그런 입자입니다. 기본이 되는 더 이상 뭐 쪼갤 수 없는 뭐 입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원자라는 거는 일단은 양성자 수가 있는데요. 그 양성자 수가 다 그 물질마다 다르죠. 그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가 결정되고 뭐 그래가지고 수소, 헬륨, 뭐 리튬 뭐 등등등 나가면서 여기는 뭐 양성자 수가 하나, 헬륨은 2개, 3개 하면서 원자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좀 나가는 거고 그리고 보통은요 이 대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하나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 수를 합치면은 양성자 수의 2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무리 없으시죠? 거의 2배가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고 안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소 같은 애들 그냥 하나, 양성자 하나라서 분자량이 하나인 애들이 있는데 보통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2개가 숫자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질소 같은 애들 얘는 자 양성자 수가 7개라서 원자 번호가 7번인데 중성자 수도 7개여가지고 결국 얘는 분자량이 얼마냐면은 14입니다. 이렇게 좀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도 산소는 원자가 얘는 8입니다. 근데 중성자랑 양성자랑 합쳐가지고 얘도 원자량은 16이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량은 보통 이 원자 번호의 2배를 또는 양성자 수의 2배를 해가지고 계산이 되고 그 외에 특이한 애들이 있는데요. 다행인 거는 우리가 1번부터 자 20번인 칼슘까지가 있어요. 그 교환에는 제가 주기율표를 실어놨죠. 주기율표에 나머지도 다 잘라내게 해버리고 20번까지만 제가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환경공학에서 딱 알아야 되는 그 원자는 2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개고 선생님 나머지도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다 원자량을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같이 준비를 좀 해보고 일단은 만약에 이 주기율표 중에 1번부터 20번까지가 암기가 안 되셨다. 원자량이. 또는 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외웠다고 해도. 원자량까지 외워야 되기 때문에 번호를 안다고 해도. 그래서 요거는 원자 번호하고 원자량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위에 번호 다 써있죠? 원자 번호 그리고 밑에 원자량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뭐 소수점 빼고 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규소하면은 20.0 뭐 31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그냥 뭐 28.0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그냥 28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인이라고 그러면은 30.971이니까 이거는 반올림해서 31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원자량은 그렇게 계산하고 자 분자량. 분자라는 거는 원자가 이제 2개 이상 붙어 있으면은 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 같은 경우에 공기 중에 O로 존재하지 않고 O2로 존재한단 말이죠. 질소 같은 경우에도 N2로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는 H2O 이거 뭐죠? 이건 이제 물이잖아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어쨌든 간에 원자가 2개 이상이면 그걸 갖다가 분자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분자량인데 분자량은 각 지금 여기서 구했던 원자량들을 합치면은 분자량이 돼요. 그래갖고는 자 O2는 원래 원자량이 O 하나에 16이니까 이거 곱하기 2 하면 32 이렇게 되겠죠. N2는 원래 하나가 14니까 2개 하면은 2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H2O는 얘는 원래 수소가 1인데 2개 있고 플러스 5가 하나 있으니까 도합 1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식이라면은 1번부터 20개짜리 20번까지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합이 돼 있을 건데 걔네들 다 더해서 어떤 거든지 분자량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공학에서 다루는 특히나 이제 수질 환경에서 다루는 모든 분자량을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단위와 단위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여기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저도 단추를 풀고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그냥 설렁설렁해도 여러분들 요 앞에는 이해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죠? 자, 여기서는 제가 집중해서 100% 다 이해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단위인데 단위를 우리는 이제 환경공학에서 쓰는 단위계를 SI 단위, SI 단위들의 그 모임을 갖다가 SI 단위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SI 단위라는 건 뭐냐면 국제 표준 단위를 갖다가 SI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좀 길이에서는 뭐 미터, 무게에서는 뭐 킬로그램, 뭐 부피에서는 뭐 리터 이런 것들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나라는 미터 쓰고 어떤 나라는 뭐 마일을 써버리고 어떤 나라는 뭐 피트를 써버리고 어떤 나라는 무게에 킬로그램 쓰는데 어떤 나라는 파운드를 쓰고 이러면 뒤죽박죽 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막 공사를 하고 뭐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또는 뭐 환경공학 관련해서 어떤 뭐 농도를 재고 뭐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단위가 다 달라요.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단위를 통일하게 해서 만든 게 바로 국제 표준 단위 SI 단위라는 거고 거기서 표준이 된 게 바로 길이는 기준이 미터, 무게는 킬로그램, 부피는 리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 단위를 우리도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어떤 환경 오염 물질을 접할 때 이 단위를 통해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그 단위에 대해서 조금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길이 미터가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기준이니까 동그라미 하나 치고 자, 요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길이 얘를 뭐라고 읽냐면요. 나노미터 이렇게 읽습니다. n이 붙으니까 나노미터예요. 얘는 이렇게 쭉 빼니까 u를 약간 쭉 뺀 모양이 요거를 하나만 있으면 뮤라고 하는데 이렇게 앞에 붙으면 마이크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크로 굉장히 작은 단위로 알고 있죠 우리가. 나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단위가 나노인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마이크로 그 다음에 m 붙으면 그렇죠 밀리미터고 얘 그냥 m은 미터고 k가 붙으면 뭐죠? 킬로미터 그 다음 뭐 메가미터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메가기가 이거는 길이 단위에서 거의 쓰질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자 단위 간의 차이를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은 미터하고 밀리미터하고 여러분들 얼마 차이가 나죠?
우리가 1000ml가 1m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00 차이 난다 할 수 있고 또는 10의 3승 차이 난다 이렇게 써도 되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미터하고 킬로미터도 1km가 1000m니까 1000배 10의 3승 차이 난다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하고 마이크로미터도 1000배 차이가 난다 10의 3승 차이 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마이크로미터하고 나노미터도 1000배 차이 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SI 단위라는 거는 단위 간의 차가 다 1000배 차이 나는 단위들의 모임을 갖다가 SI 단위라고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드는 게 의문이 드는 게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제가 자주 쓰는 이런 내 키 잴 때 센티미터 뭐 이런 단위 있는데 이건 SI 단위 아닙니까? 아니죠. 3승 차이 나는 단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관용적으로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죠. 너무 많이 차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미터하고 센치의 관계가 1m가 100cm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럼 1m는 10의 2승 cm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10의 2승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쓸 수가 있고 자 밑에 좀 가릴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지울게요. 얘는 뭐 10의 2승 차이다. 자 그 다음에 무게로 가겠습니다. 무게는 자, 이렇게 써볼게요.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킬로그램이 기준되는 거는 그냥 이유가 킬로그램 단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표준이 됐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앞에 붙는 이 접두사가 다 똑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없고 여기 또 K가 붙고 그쵸? 그래갖고는 얘도 읽을 때 똑같이 나노그램 여기는 마이크로그램 여기는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그러면은 접두사가 똑같으니까 얘도 다 단위 간의 차가 오케이 10의 3승 나겠네. 여기도 10의 3승 차이 나고 여기도 10의 3승 차이 나고 여기도 10의 3승 이 10의 3승 차이 나는 애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요게 SI 단위 무게가 됐다고요. 자 그리고 하나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단위가 있죠. 톤이라는 단위. 사실 톤이라는 단위는 옛날에 1000이 좀 넘어가는 단위였어요. 근데 통용적으로 너무 1000kg하고 1톤하고 같이 좀 쓰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1톤 하면 1000kg예요. 그래서 SI 단위에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늘 수는 없지만은 늘 수가 있죠. 왜냐면 얘도 3승 차이 나게 관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부피 단위가 있습니다. 부피 단위도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써볼게요. 자, 얘도 지금 앞에 붙은 거 다 똑같죠. 어떻게 썼습니까? 제가 리터를 갖다 기준으로 나노리터, 마이크로리터 역시 10의 3승 차이 나고 밀리리터 10의 3승 차이 나고 리터 10의 3승 킬로리터 10의 3승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을 다 10의 3승 차이 나는 애들의 단위 모임을 뭐라 한다고요? SI 단위라고 하는데 SI 단위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쓰시려면 처음에는 이제 환경공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요 관계를 한번 머릿속으로 많이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구구단 하듯이 마이크로미터하고 미터는 몇 배 차이가 나? 머릿속 떠올려 보면 10의 3승 10의 3승이니까 10의 6승 차이 나는 거지. 그쵸? 그러면 나노미터하고 미터 사이는 몇 배 차이가 나? 10의 333이니까 9승 차이 나는 거.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뭐 무게에서 마이크로그램하고 킬로그램하고는 몇 배 차이가 나? 한 번, 두 번, 세 번 건너뛰니까 10에 얘도 9승 차이 나죠. 이해되고 계세요?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풀 때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
이제 뒤에 이제 환산이라는 거 배울 건데 단위 환산도 바로바로 적용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많이 해볼수록 계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될 겁니다. 저를 믿으시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길이, 무게, 부피까지 배웠는데 여기서 조금 예외로 들어가는 애들 몇 가지만 조금 더 볼게요. 길이에서 자 SI 단위는 아니지만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은 자 이렇게 표현돼요. A에다가 동그라미 붙인 이걸 뭐라고 읽냐면 옹스트롱이라고 읽습니다. 옹스트롱. 자, 옹스트롬인데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는 얼마 차이 나는 거냐면 1m하고 여기까지 갔을 때 자, 나노미터까지 아까 얼마 차이라고요? 10의 9승 차이인데 옹스트롬까지는 10의 10승 차이예요. 제가 따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1m 관계가 이렇게 써야겠다. 1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다.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겠죠. 요 관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거꾸로 쓸 수도 있고 미터는 10의 10승 옹스트롱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단위를 왜 보여주냐면 이 옹스트롱이라는 단위가 거의 이제 원자의 크기 정도의 단위예요. 그리고 얼마나 작은 겁니까? 우리가 원자가 진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의 크기예요. 뭐 우리 그 마블 영화 중에 앤트맨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 엄청 작아져가지고 작을수록 막 힘이 세지는. 거기서 뭐 앤트맨 막 2도 나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막 원래는 원자까지 못 들어가다가 막 나노 길이까지 진입하다가 원자까지 막 진입을 하는 거죠. 그때가 막 이제 옹스트롱 크기까지 막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고 요거를 센치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이거 연습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옹스트롱하고 미터는 몇 배 차이? 10의 10승 차이인데 센치하고 미터는 몇 차이예요? 10의 2승 차이니까 그러면 센치하고 옹스트롱은 10의 그렇죠 8승 차이 난다라는 거. 요거 실제로 출제가 한번 됐던 겁니다. 한번 보여드렸고 옹스트롱이라는 단위 가끔가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서 써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환산인자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부피 단위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자, 1ml하고 같은 부피의 단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1세제곱센티미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ml는 뭐랑 같다고요? 1세제곱센티미터. 자, 세제곱센티미터는 이거예요. 1cm, 1cm, 1cm. 높이 1, 아이고 이렇게 그려봐야겠다. 자, 높이 1, 가로 세로 높이가 1cm로 이루어진 그런 상자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차지하는 그 부피가 얼마라고요? 요게 1세제곱센티미터고 걔가 1ml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물을 쉽게 얘기해서 1ml 다 넣으면은 꽉 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똑같은 단위고 이거를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지만은 세 개가 있으면 우리가 영어로는 큐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큐빅 센티미터 해갖고 줄여서 cc라고도 그래요. 이 단위 많이 들어봤네요. 뭐 우유가 500cc다. 우유가 뭐 1000cc. 맥주가 뭐 500cc다. 이렇게 쓰잖아요. 맥주가 500ml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맥주가 500 세제곱센티미터 있구나.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교수님들은 막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는데 뭐 입방 센티미터, 입방 미터도 왠지 좀 웃기더라고. 입방이라고 하면은 입방도 맞는 얘기인데 입방 그러니까 뭔가 입방 센티미터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세제곱 센티미터 요 단위를 좀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 짚어가고 그러면은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런 단위 킬로리터라는 단위는 뭐냐면은 리터의 1000배가 되는 단위입니다. 리터의 1000배가 되는 단위. 그러니까 1000리터의 개념이 이 1킬로리터예요. 얘랑 똑같은 단위가 뭐냐면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자, 이런 개념이에요. 1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이번에는 센치가 아니라 가로 세로 높이가 1m로 된 박스를 여러분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내 눈앞에 갖춰놔 놨다. 자, 떠올려 보시고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얼마 채울 수 있다는 거야? 1kl. 그러니까 몇 리터?
1000리터 채울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요 개념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 이거 이제 아주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아시면은 길이, 무게, 부피 단위, 환경공학에서 쓰는 거 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점도를 한번 볼게요. 자, 점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유체의 흐름을 좀 방해하는 정도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정의를 해놓은 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유체의 흐름에서 어려움의 크기. 이것도 어렵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 끈끈함의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끈끈함의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끈끈함의 정도고, 이 점도라는 단위의 이제 기호는 아까 마이크로미터에 독립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뮤라고 읽어요. 뮤. 점도는 뮤입니다. 뮤. 점도는 뮤. 자, 이 뮤고 끈끈함의 정도를 나타내요. 끈끈함의 정도.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이 끈끈함의 정도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점도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는 구해진 점도를 갖다가 대입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물을 가지고 물을 처리하는 걸 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OT 때도 다 보셨을 거지만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오염물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측정해갖고 알아본 다음에 이걸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정화를 하려면은 물이 어쨌든 얼만큼 흘러가는지, 몇 초에 얼만큼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흐름 상태를 판단하려면 지금 이 물은 다 그냥 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세하게 더 끈끈한 물이 있고 덜 끈끈한 물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차이는 언제 발생하냐면 온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주로 온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한 두 가지로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고체나 액체는 온도의 점도가 반비례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엿이 있어요. 엿가락을 한번 고온에다 가열하면 뜨끈뜨끈할 때는 잘 늘어납니다. 엿이. 그쵸? 거의 뭐 꿀처럼 이렇게 되는데, 아주 뜨거우면. 그러다가 얘가 식으면 딱딱해지면서 점도가 어때요? 끈끈함의 정도가 더 커지죠. 그래서 이 액체나 고체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라는 거는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 반대로 기체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같이 올라가요. 그 이유는 기체는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라 액체랑 고체처럼 계속해서 움직이는 애인데, 얘를 온도를 가하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져요.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 상태에서, 자, 어떤 같은 일정한 기준이 되는 부피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온도를 올릴수록 더 많이 움직이니까 이 입자들끼리 더 많이 부딪히겠죠. 그러면 더 끈끈함의 정도, 더 흐름을 어렵게 하는 정도가 커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체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점도가 높아지는데, 액체 고체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점도가 낮아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요거를 좀 차별을 해서 액체 고체에만 박스를 치냐면, 여러분들이 배울 건 수질 환경, 이제 물을 다룰 거기 때문에 특히나 액체의 특성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박스를 쳤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기 환경 공부하실 때, 또는 뭐 환경직 공무원, 또 공사공단 이런 거 준비하실 때 그때 요거까지 이제 갖고 가져가셔야 되는 좀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기 하나 빼먹을 뻔했네. 자, 점도에 단위가 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점도에 단위가 있는데, 점도가 많이 쓰는, 저거는 기호고, 단위는 포아즈 또는 포이즈, 뭐 푸아즈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포아즈로 통일하겠습니다. 포아즈. 그래서 점도의 단위를 가장 많이 쓰는 게 1포아즈예요. 그래서 포아즈는 1g per cm 이러한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초에 1cm 움직이는데 힘이 한 1g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량이 1g 정도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점도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1다인
다인 세크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모든 것들을 다 할 건데 그냥 안 하고 이렇게 쓰기만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뭐냐면 그냥 이 모양 자체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다인 관련해서 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나중에라도 생기면 그때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정도로 문제 푸는데 필요가 없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다인 뭐 검색해 보셔도 금방 나오니까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게요. 자, 시간 관계상 포화지만 요 단위만 정리하고 쭉 넘어가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쓰는 단위가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선 잘 안 쓰는데 파스칼 세크. 파스칼 세크라는 단위를 좀 쓸 수가 있어요. 파스칼 세크. 그래서 얘를 다른 표현으로 뭐 뉴턴 세크 퍼 제곱미터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저 포화즈보다 100배 작은 단위. 우리가 미터보다 100배 작은 게 센티미터잖아요. 그렇죠? 포화즈보다 100배 작은 거는 센티포화즈. 그래서 줄여서 CP라고 합니다. CP. 센티포화즈. 자, 센티포화즈인데 센티포화즈는 개념이 당연히 100배 작으니까 0.01 그램 퍼 센치 세크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좀 표현이 된다라는 거 해갖고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포화즈 단위가 뭐 이렇게 됐는데 이 단위를 지금 단위가 지금 현재 이거는 이따 해야 되겠다. 왜냐면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분명히 이따가 바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거 말고 여기서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는 다음 중 점도의 단위가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포화즈 나올 거고 그 다음이 뭐 다인 세크 퍼 제곱 센티미터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스칼 세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또는 뭐 이상한 거 3개 집어넣고 점도의 단위로 쓰는 것은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진짜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초가 잘 다져져야 앞으로 이제 개론에서의 계산 문제 그리고 방지기술에서 계산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무너지지 않게끔 제가 아주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 가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볼게요.